네, 저는 평생 배우고 싶은 휴네시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평생 유대인에게서 배우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생 탈무드에서 배우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배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움이란, 공부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질문이죠. 예. 네, 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 질문의 문화운동가다 보니까 네. 질문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배움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배움의 시작을 꼽는다면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나도 김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결국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질문을 끌어내는 힘. 유대인의 공부 문화가 우수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옛날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 스승이 공자일 수도 있고 맹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걸 계속 익히면서 생활 속에 받아들였는데 유대인은 그들의 경전을 놓고도 이 계속 토론하면서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어떠한 그 속에서 질문을 끌어내서 하는 공부, 특히 탈무드가 그런데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질문과 질문으로 연결되면서 그 질문 속에서 어떤 통찰을 느끼고 답을 찾는 건데 그들이 종교 교육을 그렇게 질문과 토론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공교육 역시 스타일이 질문과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일단 선생님하고 그날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과 답변 토론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그게 왜 부럽냐면 그게 살아있는 그 액티브한 교육이 되는데 그렇게 질문과 답변과 토론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를 의미하냐면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예습. 그리고 예습을 해와서 자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효율이 굉장히 높을 수뿐이 없죠. 우리는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이 뭐를 가르쳐 주실까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주입식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딴 생각하면 흘러가고 하는데 질문과 토론에 응하려면 자기가 집에서 이미 그걸 다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돼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사회에 나왔던 기업에 갔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책을 읽던 텍스트건 뭐 시각자료건 항상 질문의식을 갖고 이걸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예. 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토라하고 탈무드인데 토라의 원래 뜻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이란 뜻인데 탈무드는 그 자체가 배움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그 토라 주석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토라 전체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쓴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겠죠. 쭉 제일 첫 끝과 맨 마지막 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접으면 가운데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 가운데 부분에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의 한가운데란 뜻이에요. 그게 레위기 나오거든요. 그 마크가 찍혀 있는 앞뒤 글자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 앞뒤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묻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배울 때는 항상 물으라고 지시하시는 거구나. 물론 토라를 배울 때는 질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우연의 일치 네. 때문에 토라를 배울 때 질문하면서 하는 건 아니죠. 근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탈무드에? 유대인들은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네. 히브리어 자체 항상 필연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뭔가 단단한 근거가 탈무드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탈무드에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은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단 말은 이렇게 칼싸움 할 때 막 서로 칼이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뭔가 자기 실력을 겨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질문하라 명시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배움 자체가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탈무드 자체도
보면은 그 미시나라는 본문 바로 밑에 보면 또 질문이 계속 나와요. 질문이 맨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답을 랍비들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배움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늘 알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항상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 아이들한테 질문을 훈련시킨다고 해요. 유대 그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그래서 늘 질문하라고 장려하는 문화가 유대 교육 문화죠. 그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그게 일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배움을 열심히 하는 민족, 효율적으로 하는 민족.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하면 쇼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면 이건 내 질문이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니까 내가 탐구할 의지와 그런 호기심을 발현하는 그런 게 된 것이고 그걸 질문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질문이 없단 말은 호기심도 없고 탐구할 의사도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다. 그다음에 이제 때때로 좋은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희열을 얻거든요. 그런 과정을 자세히 써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질문과 토론에 앞서서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어떠한 그 생태계라고 그럴까, 어떤 그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수평 문화예요. 네네. 그 토라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하고 미슈파트인데 그 미슈파트가 바로 평등을 나타내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도 이게 위계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도 평등해. 그러니까 서로가 평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건 부모든 제자가 얘기하는 거나 자식이 얘기하는 거를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유교 문화에서 커온 사람은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이거를 평등하다고 생각지 못하거든.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래서 제가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질문을 중시한다. 배움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네,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네네. 공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첩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사용 매뉴얼, 세상 매뉴얼 이거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것이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 스스로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런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랍비는 가장 토라를 또는 탈무드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한테 공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뭐 어떤 길, 하나의 도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게 역사적 과정이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그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었는데 그들이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동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잊어버렸어요. 즉 자기들의 종교인 하나님하고 이제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종교적인 멘붕에 빠졌을 적에 멘붕, 네.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요.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 이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그 후 유대교의 성격이 바뀝니다. 즉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배움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배움이란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했을 때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듯이 기도하고 똑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공부한 것만큼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배움은 어떤 삶의 수단이나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든지 미국 같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꼭 회당이 있어요. 네, 시나고그라고 하죠. 네, 회당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가 기도실이 있고 하나가 학습실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건데 사실 기도라는 말에도 질문하다 뜻이 있긴 있어요. 오, 예, 히브리어예요. 예, 예. 간청하다, 뭐 간구하다, 플러스 질문하다 뜻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냐면 학습실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을 하면 그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구약, 토라.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이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묶으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가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성전이 있어가지고 짐승 잡아 바치고 이런 거는 이제 못하니까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를 다른 말로는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랍비들이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배우고 기도하고 설교는 사실 굉장히 짧아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 1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체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기도체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그쵸. 주로 그게 메인이고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참 애청자들이 알아야 될 게 랍비는 사제가 아닙니다. 유대교도 사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다 전멸했어요. 그 후로는 평신도들이 자기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읽고 서로 간에 이제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왔는데 그 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는 학자. 네. 특히 이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학자라고 이제 랍비가 하나님과 평신도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제가 다 전멸됐으면 다른 사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들이 자치적으로 민주제를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사제 계급을 정했어. 그게 레위 지파가 사제 계급이에요. 즉 레위 지파가 전멸했다는 얘기. 그래서 다른 지파는 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하, 네, 따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뭐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지파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사라지면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움이란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유대인들에게는 배움이 질문이고 기도이고 유대교 자체가 배움의 종교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탈무드에서도 배움을 엄청 강조하죠. 그럼요. 배움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멀고 더 험해요. 그 탈무드에 배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배움이 하나의 재산일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소유보다도 지적인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랍비가 배를 타고 부자들하고 같이 어디 다른 나라를 갔는데 배 중간에서 서로 그 부자들이 돈 자랑을 합니다. 네. 나는 토지가 많고 너는 돈이 많고 누구는 누가 뭐가 많고 서로 이제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랍비는 뭐 가진 게 대부분은 이 쩌다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베푸는 바람에 실제로 손에 든 건 별로 없습니다.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랍비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뭘 가졌어?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항구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은 다 알거지가 돼 있고 랍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뭐 재산 다 잃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사실 우리들은 책을 읽을 때 보통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수용하려고 그 안에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정보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넘어서는 또 하나의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탈무드를 열심히 배운 학생이 그 랍비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좀 테스트해보래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정받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랍비가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탈무드를 넘기면서 이 구절 한번 해석해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랍비가 그래도 아닌데 두 번째 또 짚으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도 랍비가 계속 자넨 틀렸어 이러는 거죠. 그 세 번째 진짜 어려운 걸 했는데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아니네. 한국에서는 시험 100점 받을 건데. 예, 당신은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자꾸 아니다고 하십니까? 제가 배운 대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자네는 책을 잘못 읽었네. 예,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는 거라네. 나는 자네한테 질문을 요구했지 그걸 어떻게 흡수했느냐 그걸 요구한 거 아니라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유대인 교수한테 배운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난가주 대학인가 있어요. 여기 유대인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봤는데 뭔가 발표를 하면 항상 말 끝에 그러면 당신 질문은 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왜 여기서 질문을 꺼내라는 거지?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그런데 하브루타를 배우고 나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는데 전에는 교수의 의견이 100% 맞는 걸로 생각 항상 수용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래 교수의 말도 한 의견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또 자기도 질문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죠. 네네. 저 봐요. 지금 책 읽고 질문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유대인한테 학자란 학자의 의미는 뭐 유대인한테 학자는 많이 알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자가 아니고 그럼 뭐죠? 유대인한테 학자라는 건 우리는 사실은 대학교 강사가 되고자 하면 자기 스승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의 이론을 완전히 흡수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학자가 못 됩니다. 반드시 스승이나 선배의 의견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걸 깨부수고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스승한테 배우면서도 흡수하면서도 항상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갖고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저 이론의 허점은 뭐지? 를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내서 그 분야에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을 적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학자로 인정받고 보상체계도 따르고 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승의 의견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학자가 못 돼. 그래서 유대인 수업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에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스승의 의견을 흡수하되 항상 질문을 갖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새로운 창의성이나 통찰력을 얻어내서 자기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자가 될 수 있으니까는 스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가 나와야 스승의 역할을 다한 거고 제자의 입장에서도 스승을 뛰어넘어야 제자의 역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학자라는 거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사실 저는 이거를 대학원에 와서 배웠는데 그 학부 때는 잘 외워가지고 시험 잘 치면 뭐 A+ 받고 그런 건데 대학원에 오면 완전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A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쫙 다 훑은 다음에 그런데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게 진짜야?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브 질문을 한 4개 정도 만들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거와 A와 B의 관계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의 문제의식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쓰는 게 대학원에 와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육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과 유대인은 교육 잘하는 민족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막 한국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에서 교육학과 교수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미래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양 교육이랑 유대인의 교육을 16가지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1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1번이 동양에서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티콘 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에서는 지식 연마, 기술습 이런 단기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술을 좋아하고 사고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 맞나요? 네. 동양 사람들은 진지하게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노는 것처럼 재밌게 공부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어떤 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놀고 공부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막 그 칸막이 쳐진 열람실에서 이렇게 차단하고까지 자기 그쵸? 특히 사법고시 보시는 분들 몇 보면은 년간 막 감금 생활하죠. 그것도 1, 2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네. 막 10년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진짜 모든 인간관계까지 끊어가면서 이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즐길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 보고 또 서양 사람들 저는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나 못하는 거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과목에서 제치고 자기가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을 오르려면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끌어올려서 성적을 올리는데 유대인들의 학습에는 그 석차나 등수가 나오지 않고 자기가 못하고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안 해도 돼. 네. 대신에 자기가 하면서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호기심이 끌리는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그들이 공부의 방향을 정할 적에 생각하는 게 티크놀람이에요. 내가 이 사회의 개선을 할 적에 나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 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의사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야. 개선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의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티크놀람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변호사나 이 판검사 이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적성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그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로스쿨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 적성에 맞고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딱딱한 법 공부를 그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탈무드라는 게 대부분 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탈무드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게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들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유대인들한테 제일 쉬운 게 법이에요. 탈무드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네. 법이 가장 쉬운데 좀 낡은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70만 변호사 중에 한 14만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법은 친숙한 거고 제가 아는 납비가 법대 교수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탈무드를 계속 배운 거예요. 자기 뭐 납비 집안이니까. 네. 그랬더니 보통은 법학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 4년 졸업하고 가는 게 이게 그쵸. 일반적인 코스예요. 근데 바로 점프해가지고 법학 대학원 가는 거예요. 어허. 4년 안 하고 어. 그냥 크레딧을 인정해줘 버려요. 어. 예, 그만큼 탈무드가 이 법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진한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뭐 법대에서도 인정해주는 코스예요. 이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법적인 사고방식, 리걸 띵킹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다. 근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게 또 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다 보니까 네. 법대로 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학이든지 법학이든지 의사가 뭔가 고치려 그러면 인체 법칙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를 고치려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법의 규율 안에서 그걸 잘 알고 이렇게 메스를 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학이나 법학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16개 중에 이제 또 네 번째, 동양 교육은 획일화된 정답이 있고 듣기만 한다. 근데 유대 교육은 질문과 반문으로 토론한다. 그 뭐 너무나 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경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동양 교육은 시험을 대비해서 책을 읽는데 유대 교육은 호기심으로 항상 책을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네. 네. 그리고 6번째는 우리는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고 권선징악적 논리로 우리는 착하고 일본은 나빠 이런 식인데 유대인들은 세계 전체 정세를 분석해서 민족적 결속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네. 율법적으로 가를 때는 가르지만 항상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은 선하고 완전히 선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약하다 그런 개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좋으면 악한 사람도 나쁘게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는 거지. 우리 안에 악한 성향들이 있거든요. 죄를 쉽게 저질러요. 네. 이런 상황들을 눌러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이법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사실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옛날에 이제 중국 쪽도 그랬고 최근의 역사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도 거쳤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분법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옳은 놈, 틀린 놈. 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상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연령까지도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이런 식의 이분법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큰 약점이자 문제예요. 우리가 통합을 이루려면 이거를 역사적인 어떠한 고찰을 통해서 정말 당시의 상황 분석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게 나쁜 사람만 있지는 않거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때 우리가 피해를 본 건데 너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 의식 자체가 이렇게 이분법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짜 중요한 통합을 위한 화합을 위한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더 나은 세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에 이게 걸림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고민을 좀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의식이 되거나 앞으로 개선된 사회를 위해서 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 7번째는 동양교육은 위험은 피하거나 포기하라고 가르치는데 유대교육은 위험을 무릅써서 강자를 넘어서라 가르친다. 위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네. 하나의 기회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8번째는 동양교육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유대교육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분야를 탐색한 다음에 자기가 흥미로운 분야를 깊이 파서 전문성을 쌓는 거고 남보다 잘나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양반 얘기가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네. 이 양반도 이분법에 갇혀 있어. 네. 그래서 너무 네. 우리 거는 아니고 네. 유대인식 교육은 그냥 일방적으로 좋다라고 네. 그러는데 네네. 이것도 사실은 속상한 거지. 우리한테도 네. 옛날에 장점이 많았어요. 그쵸. 우리가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두레니, 품앗이니 뭐 했는데 이게 현대 사회로 넘어오고 이 핵가족화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거를 많이 잊어버렸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또 이 저자의 체험이 이 책에 깊이 녹아 있는데 예. 경상도 시골에서 여자로 수십 년 전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던지 여기 문장에 그 서러움과 문제의식이 막 되어 있어요. 계속 절규를 하고 계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네. 통합을 위한 좀 네. 발전적인 비판이 돼야지 너무 자기 비하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근데 미국에서 아마 먹히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사실 돼요. 가장 책 쓸 때 최 사장 네. 지대 너비야. 지대 넘냐 할 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렇죠. 예. 받아들일 때 너무 쉬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그쵸, 잘 그쵸. 깨달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의도적으로 적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그렇죠. 예. 대립항이 분명해야 논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9번 동양 문화에서는 고유 문화에 집착을 한다. 유대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의 강점을 수용해서 고유 문화를 개선한다. 이거는 이제 유대 문화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네. 이건 로마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로마는 강대국이 된 게 대국이 된 게 그렇죠. 정말 다른 민족을 침입해갖고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장점을 다 수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큰 제국이 됐고 네. 유대인들은 안 되죠. 워낙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 그 섞이는 걸 일단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는 상관없고 그리스 로마 문화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양이 뭐 서양의 토대가 또 그리스 뭐 로마 문화니까. 네, 문제의식을. 예. 근데 유대인들은 동양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10번째 동양 교육에서는 내편을 중시하고 유대 교육에서는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이것도 좀 유대인이야말로 내 편을 중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한데
나왔는데 네, 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11번 동양 교육에서는 돈을 알면 안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치고 유대 교육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을 설득해서 뭔가 팔거나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번 동양 교육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도록 가르치는데 유대 민족은 민족적인 동질성, 결속력, 협업해서 전문성을 교류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 비교할 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반대로 저기는 사촌이 땅을 사면 오히려 축하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사실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촌이 베풀기 때문에 제다카. 오히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자기 지인이 자기 친척이 잘 돼야 또 자기도 잘 될 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고개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체다카 즉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유대인들은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게 촌수하고 비례해.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몇 촌이야? 1촌이요. 영촌, 땡, 와이프. 영촌, 네. 와이프 남편. 와이프야. 예.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원하는 거를 해줘. 그 다음이 일촌이야. 일촌도 사실은 부모님도 일촌이고 자식도 일촌이야. 그럼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돼? 부모. 그것이 유교 문화지. 네. 유대인들은 자식부터. 아니 자식도 둘로 나뉘어. 미성년인 즉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3살 미만의 자식과 성인식을 치른 자식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가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게 내 미성년 자녀들이야. 그 다음에는 내 부모님들이야. 순서가. 네. 그 다음이 13살 넘은 자신의 자녀. 그 다음에는 이촌, 자기의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렇게 촌수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돈의 8촌까지 촌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누굴 도와줘요? 이웃. 그렇죠. 그 이웃인데 자기 디아스포라에 같이 살고 있는 즉 자기 공동체 내 이웃이. 그 다음에는 자기 디아스포라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고대로부터 어떤 기업을 가꾸잖아, 장사를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데려다 써요. 가까운 사람 순서로. 그래서 유대 기업은 다 가족 기업으로 출발해요. 네. 그래서 친척들을 데려오고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뉴욕에 가서 성공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친척들을 쫙 불러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의 동족들이 몰려드는 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면은 자기의 친척들부터 불러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3번째는 동양 교육에서는 가족이나 제자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아이들만 교육을 하고 유대 교육에서는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기른다. 그렇지. 신화고구가 교육의 중심이니까. 네네. 네. 14번 동양 교육에서는 수직적 위계 속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훈육을 한다. 유대인들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쌍방적 논리적 훈육을 한다. 네, 이거는 네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15번 동양 교육에서는 여성의 의무를 중시한다. 근데 유대 교육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중시한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원래 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시나고그에서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건 남자들만 가르쳤어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쳐. 네네. 그럼 여자들은 공부 어떻게 해?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 여자애들은 사실은 시나고그에서 율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네.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여자를 사왔어. 네. 즉 사야 될 사람이 장인하고 가서 이 협상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내가 양을 몇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이 우리 딸이 100마리 나뿐이 안 되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야. 네네. 300마리는 내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협상을 맺어서 한 200마리 정도의 이제 협상을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결혼 계약서를 쓰면서 그 여자의 권리를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그쵸. 그게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옛날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여성의 권리를 그렇게 보장해 주는 민족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16번째 마지막 동양 교육에서는 권위와 위계 질서를 무조건 따르게 하는데
유대 교육에서는 부당하고 독재적인 권위와 위계는 거부하고 도전하게 한다. 이거는 14번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네네. 수직적인 관계에서 밑에서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 질문하는 것조차도 따진 걸로 이제 치부하니까 이런 걸 자기 권위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게 하죠. 자, 저희가 동양 교육과 유대 교육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곧 넘어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대 교육이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유대 교육의 그 실질적인 기간은 성인식 이전까지 12년 동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하고 초등학교 교육이 사실은 유대 교육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아기 때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몸으로 그 영아가 체득하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유수유예요. 유대인 엄마들은 모유수유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신화국에서 제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교육 때 자기가 지켜야 될 규칙을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정하면서 사회생활에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그 인성의 틀을 그때 갖춰요. 3살 때 버릇이 8살 때까지 간다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유대인들은 인성의 틀과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의 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까지 이때 부모의 헌신적인 도움과 지도로 자기 인격과 저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식이 끝나고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사실은 지식의 축적이야. 그들 사회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나서 교육의 변화가 어떤 게 생겼냐면 옛날 우리 사회에서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직업이 굉장히 대우받는 직업이었는데 그쵸.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러한 지식의 축적은 다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대체했어요. 네. 예, 인공지능 의사 지금 가천 길병원에서 암 전문 맞아요. 의사로 활약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요새 병원 같은 데서 치료와 진단이 나오는 게 지금은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놓은 진단과 처치 방법이 나오고 담당 의사가 한 진단과 처치 방법이 나오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쓴 처치가 나오면 그 셋 중에서 가장 합당한 걸 고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내린 처치를 고르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환자들이 인공지능을 믿는 거예요. 예. 지금 왓슨이라는 그쵸. AI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판례도 그래. 예. 판사가 알고 있는 판례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많은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 판례와 형량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걸 보면 이제는 인공지능 쪽에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타치하기 힘든 부분, 그게 바로 인성과 인식에 대한 기초의 틀이야. 그렇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에서 뭐를 공부해야 되지, 뭐를 써야 되지 하는 게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이제 어쩌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AI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수단이 됐는데, 우리 일할 때 필요한 수단이 됐는데, 이런 수단이 개인의 힘을 굉장히 막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전쟁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뭐 일대 나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일대 기업하고 싸우는 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유튜브 방송이 그냥 방송국보다 훨씬 더 그렇죠. 예. 파워풀하죠. 예. 그 전파력이 뛰어난 그런 게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 그런 걸 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뭐 큰 단체나 큰 뭐 그룹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나쁜 사람이 그 수단을 정말 파괴적인 데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좋게 쓰게 되려면 더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만큼 그 AI를 다루는 인간의 인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졌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인성교육법을 만들었죠, 법안으로. 아 그래요? 네, 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인성교육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인데 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역대적으로 이 토라 자체가 인간다운 인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라를 배우게 하고 그게 뭐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걸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런 좋은 텍스트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한 역사가 있어요. 네.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참 잘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기술적인 거, 돈 버는 거 이것에 관심 두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육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됨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익힐 것인가 저는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학 교수, 대학 총장도 이제 인간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네네, 인간학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는데요. AI 시대의 고등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로봇 프루프 모델을 만들었어요. 로봇이 와도 우리가 침범 당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걸 만드는 교육. 그래서 창의적 사고방식, 정신적 유연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고유의 특징이 뭐냐? 창의성과 정신적 유연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새로운 문해력, 그다음에 인지 능력.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기고 똑똑한 기계한테 침범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이 독보적으로 잘하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니까 상상하는 능력, 창의력 요거라고 해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고민이겠죠. 그 부분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뭐 IT 분야라든지 정보통신 분야 뭐 하여튼 이런 머리 쓰는 데는 유대인들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한국 민족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어떤 그 불꽃이 창의적인 불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다 머리는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독불적인 자세로 자신의 창의력을 고양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는 사실은 잘 안 돼. 그래서 혼자 뭐 책 보고 연구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관련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나 거기에 흥미를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면은 창의성이 발현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문제를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궁리를 하면서 서로의 질문과 답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서로 부딪힐 적에 창의적인 불꽃이 발현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하는 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놓고 같이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적에도 같이 하는 거,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도 같이 하는 거, 이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도덕성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수렵 생활할 때 동물을 같이 잡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고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예요.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성을 협동과 분배로 봐요. 공정한 분배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협동을 잘 안 하는 것이 혹시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회사에서 다니면서 가끔 하잖아요. 내가 아이디어 내는데 내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내봐야 특별히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왜 상사 좋은 일만 시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평생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하면 끝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교육이랑 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전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오. 보는 입장인데 뭐냐면 로봇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우리가 땅을 팔 때 쓰는 삽이나 네. 꽃갱이 같은 거지. 그 삽이나 꽃갱이는 우리의 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삽이나 꽃갱이가 우리에게 대들 일도 없고 로봇이 우리의 대들 일도 근데 없는데 로봇은 대들 일이 있죠. 이제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는 또 로봇을 만들었고 또 로봇 대 로봇으로 로봇 전쟁을 펼치면 되는 거지. 네. 이제 아무런 명령 없이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다 죽이고 자기들의 로봇 세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티크놀람 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까 그 고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건 좀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공지능은 지식의 축적에 관한 한은 인간보다 훨씬 앞서 있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이제 답을 찾아내는데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인공지능에 비해서 지식의 양이나 이런 걸로는 앞으로 대결을 할 수 없어. 그거는 인정해 주되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알지 못하는 지식 세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 분석된 결과만 나오지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로봇한테는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보다 우월해. 그리고 그 질문을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서 그거를 더 높은 단계로 이제 고양시켜가는 과정에서 저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적에는 토론에는 비판이 따를 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 돼야 돼. 저희 조금 전에 건설적 비판 많이 한 거 맞죠? 네. 그런데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하다가 어떤 감정이 상해가지고 거기서 비난이 나오면 안 돼. 인격적인 비난이 나오. 유대인이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그들이 비판과 비난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 문화가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비판하다가 뿔나면 비난으로 돌변을 해. 네네. 우리 이글 문화만 봐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악플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나쁜 심리적인 폭력이에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토론 문화는 살아나지 않아. 이걸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 교육은 질문 속에 있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갖춰야 될 게 비판과 비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전통이 확립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막연히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근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희 댓글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